50대는 20대, 30대처럼 막 미래를 막 꿈꾸기가 어렵죠. 현재 50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제 애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목돈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노후 준비의 시작은 애 노후 생활비가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 들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다.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몇 살까지 가면 마이너스가 나냐면 74세까지 버텨. 이거가 이제 장착이 되면은 86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뭔가 좀 균형감 있게. 올해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겠지만 사실 뭐 이거는 작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사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예측한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은행은 굉장히 좀 후한 편이었는데 경제 성장률 1%대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셀코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영업자분들 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분들은 피부적으로 그걸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괜히 엄포 놓는 게 아니라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IMF를 자꾸 이렇게 들먹이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뭐 4천억 달러 이상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97, 98년도의 IMF라는 게 외환 위기,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위기와 지금 위기가 약간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IMF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각 세대별로의 느낌이 또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셀코TV는 50대 분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많이 시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5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대 세대들 가장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당장은 사실 50대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어떻게 굴러가는데 50대는 20대, 30대처럼 막 미래를 막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20, 30대는 지금 어려워도 내가 5년, 10년 후에 나아지겠지. 내 나이가 있으니까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50대 같은 경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나 내일 모레 심리적으로 나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일을 못 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현재 50대를 마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인생을 우리가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세 권의 문제집인데 첫 번째 문제집은 성장기라는 문제집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 다 푸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성장기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문제집을 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문제집인 활동기라는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활동기라는 문제집은 이제 과거에는 한 30년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4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70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실제 바뀐 시대상에 본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70까지 일한다고?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후기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길어요. 굉장히 노후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요 바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50대들은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70까지 일하냐, 75세까지 일하냐,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근데 우리가 30, 40대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맞아요. 이 정도의 돈을 벌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50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못 세우겠는 게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는지가 이미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제 애가 언제 결혼할지 몰라요.
목돈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고민을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노후 준비의 시작은 바로 나의 노후 생활비가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 들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다.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요걸 좀 착각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시장의 악재도 아무리 악재라 하더라도 이미 정확하고 명확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한테 다가올 어떤 굉장히 어려운 미래인데 이게 굉장히 명확하다. 그러면 그래도 각오를 하니까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한 달 노후 생활비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일단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생활비 안에서 일단 노후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빼냐면 지금 생활비에서 교육비를 빼십시오. 어차피 이제 나중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교육비 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빼야 되냐면 대출 이자를 빼셔야 됩니다. 대출 이자 그럼 나 노후에도 계속 대출 이자 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노후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는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빼면 이거 두 가지만 빼도 굉장히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 그 금액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슬림해진 그 생활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쓰고 있는 돈에서 교육비 빼고 대출이자 뺀 그 생활비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하는데 그 순생활비의 2배 정도가 노후 생활비로 든다. 많은 분들은 그 왜 2배가 들지? 오히려 노후에는 더 줄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살아서 그런가? 와이프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한 생활비예요. 근데 노후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 고마운 존재이기도 해요. 월급도 주지만 우리가 회사 가서 막 시간 쓰느라고 돈을 못 써요. 여가 생활을 못 해.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간다? 그럼 집에 있는다? 그럼 돈 좀 아껴야 되니까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집에 있자.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럼 눈 아파서 못 봐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2배 금액이 지금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게 계산한 금액이 지금 돈 얼마냐? 뭐 어떤 분, 400 나오는데, 뭐 500 나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350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중에 은행을 퇴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60까지 대충 있다가 60세부터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런데 생활비를 한 달에 딱 350,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350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퇴직하면서 얼마 퇴직금 노후준비 자금으로 준비해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억 원. 은행은 그거보다 더 주는 예. 거예요? 중간에 중간정산을 해서 그거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한 상품하고 중간정산하고 남은 퇴직금에서 5억을 들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일단 가장 안전한 세후 이자율 3%로 계산을 해서 자 60세부터 4,200 뽑아 쓰고 몇 살까지 버틸까?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매달 350만 원을 뽑아 쓰고 1년에 딱 1.5% 인플레이션 생활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몇 살까지 가면 마이너스가 나냐면 74세까지 버팁니다. 그럼 딱 14년 버티는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면 5억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막 500, 600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50만 뽑아 썼는데 14년이면 74세. 74세면 요즘 한참 살아야죠. 옛날 같으면 74세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버틴다 그렇죠. 그러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그거는 수익률이 3%라서 74세까지는 못 버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5%로 올려봤습니다. 5%. 만만치 않은데 5%는. 근데 5%가 만만치 않아요. 많은 분들이 딱 얘기하면 뭐 요즘 최근에 내가 1년간 낸 S&P 500이 수익률이 얼마인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5% 이게 15년, 20년을 내리 평균 5%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능력을 발휘해서 5%로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350을 뽑아봤어요. 그럼 얼마까지 버티나? 자, 그러면 3%에서 5%면 굉장히 많이 신장을 한 건데 놀랍게도 2년 늘어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6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6%로 계산. 6%면 예금 금리의 2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 또 2년이 늘어나서 78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게
우리 셀코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좀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건데 재테크는 말이죠. 세 가지의 함수거든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수익률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의 시간을 늘리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죠. 수익률 2배로 늘렸는데 딱 4년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선배님 그거 자존심 버리고 뭐 내가 은행원인데 연봉 막 1억 한 5천 받고 막 그랬는데 어디 가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을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사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딱 150만 원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기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150만 원을 딱 얹어봤거든요. 그러면 4,2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350만 원 생활비 중에 내가 150을 버니까 그렇죠. 200만 원, 2,4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냥 3%로 두고 그냥 본인이 150만 원 벌면서 생활을 한다. 몇 세까지 버티는가 봤더니 12년이 증가합니다. 86세까지 버텨요. 그럼 됐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꾸 수익률의 게임에 재테크라는 거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인데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대학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국어만 하면 그게 승부가 안 나. 여러분 수익률을 아무리 신경 쓰고 뭐 맨날 뭐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물론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 올리는 거에 신경 쓰시는 건 지금 말 안 해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더 장사를 잘하려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뭐 내가 더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이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맨날 뭐 그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시간이라는 건 뭐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분 좋게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속 은퇴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속 은퇴를 실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처럼 5억 들고 나온 사람이 350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74세까지 못 버티는데 가볍게 150만 원 정도만 소득을 올려주면은 86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대표님 아까 거기 국민연금은 안 들어갔죠? 그렇죠. 국민연금 안 들어갔죠. 이제 국민연금 들어오면은 조금 근데 더 국민연금 적은 들어오고 15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한 120 받는다. 나이가 들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뭘로 할 것인가? 뭐 막상 떠오르는 거는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퇴직연금. 국민연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퇴직연금이나 사적인 연금 맞아요. 몇 개 드셨을 거예요. 이런 거 외에 정말 돈 잘 버신 분들은 상가리도 하나 해서 월세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난 그 상가리도 하나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저는 조금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영원한 꿈이죠. 모든 직장인들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많은 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하면서 그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은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계속 400만 원이 계속 나와야 돼. 근데 상가 하나 사놓잖아요. 전화 와. 부동산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것도 왜 전화 오지? 뭐 나간다는 거 아닌가? 뭐 깎아달라는 건 아닌가? 고쳐달라는 거 아닌가? 노후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진짜로. 상가는 굉장히 사실은 상권도 변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의 파이프라인 4개에서 5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보단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연금인가 뭐 그거요? 자, 주택연금이 2025년 3월부터 인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갑자기 왜 주택금융공사가 갑자기 왜 주택연금을 올릴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할 거라고 하는 예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금액을 보면 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시세로 얘기하면 거의 1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55세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70세 정도에 한다라고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정도가 170만 원 정도 연금을 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350만 원을 탈 수 있다. 그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인컴 준비를 해놓고 기타 소득에서 내가 움직여서 벌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고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 17가지를 먼저 제안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50대가 투자할 수 있는 5가지 그리고 50대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5가지 이걸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대가 놓치지 않고 투자해야 되는 5가지를 여기서 한번 골라주시면요. 네, 이제 50대, 60대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뭔가 막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안정을 좀 선호해야 될 때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예.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네. 이거는 왜?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죠. 네. 예, 부동산은 기존에 있고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집의 입지를 높이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S&P 500 같은 경우에 25년,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333%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S&P 500에다가 탁 의미 있게 한 1억, 2억 넣어놨다 그러면 그게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이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25년 전에 미국 주식에 1억, 2억 의미 있는 돈을 넣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25년 동안 붙잡고 버텼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수익률 면에서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원금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에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대개 보면 주택으로 성장을 했느냐. 음마 아파트가 똑같은 시점에 2000년도에 가격을 보니까 31평형이 2억 5천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27억 3천이니까 퍼센트로 992%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333% 대단하다 그러지만 음마 아파트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992% 그럼 딱 3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미국 주식에 25년 전에 1억 2억 넣고 지금까지 붙잡고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2000년도에 2억 5천 주고 음마 아파트 사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익률이 어떻다 저렇다를 떠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나이 40대 50대 가면서 난 집은 뭐 돈을 너무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주택이라는 게 희한한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15억짜리의 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이다라는 거는 그럼 안 사면 적어도 10억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전세 정도 수준인 뭐 8억 9억 정도의 주거는 어딘가에 가서는 내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주택 가격이 아니고 전세 가격을 뺀 나머지 갭 부분만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은퇴하고 나면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으로 전환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오르는 부동산은 여전히 입지 좋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의 주요 입지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 부동산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네. 자,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걸 투자해야 돼라고 하는데 가장 배치되는 게 바로 현금인데 현금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투자입니까? 네. 현금이? 자, 이제 현금은 투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국내 주식은 조금 좋지 않았지만 해외 주식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 중독, 투자 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 아, 그리고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어느 정도 예비자금 성격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현금을 뭐 수십억, 수억을 막 싸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이제 하나 뽑아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S&P 500 지수의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은 아까 제가 뭐 25년은 333%라고 그랬는데, 뭐 그건 너무 사실 먼 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면 한 2, 3년 하니까 직전 3년의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S&P 500 지수가 지난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정확하게 지수가 4,515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 1월 1일 요거보단 조금 지금 더 올랐지만 1월 1일 딱 3년 후의 시점이 6,040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33.7%입니다. 33.7%. 어떠세요, 여러분? 3년 동안 33.7% 그러면 생각보다는 난 더 올랐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2022, 2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하락했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23년, 24년을 내리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4번 연속을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3.7% 수익률이라는 것은 적립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22년 그냥 거기에 1억을 딱 넣어놓고 3년을 붙잡고 버텨야 3,300이 생기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100만 원 넣었다가 또 뭐 50만 원 넣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3분의 1 토막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이 시기에 똑같이 적금 든 거보다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더 나온 건 맞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를 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그 사람들이 거의 신앙같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당장 무슨 커다란 조정이나 하락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분간은 미국 경제가 원탑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지려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뺀 게 어딘가 갈 곳이 확실해져야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닌데, 지금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S&P 500이 딱 2022년도 한 해 빼고 14년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금을 두는 이유는 뭐 다 현금으로 몽땅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에서의 어느 정도의 예비 자금인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죠. 현금도 투자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약간은 상반된 내용이긴 한데요. 바로 해외 주식.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국내 주식에서 돈을 빼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도 원화와 달러의 상대 가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도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경제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주식도 해외 주식이 있으면 국내 주식이 있죠. 그럼 해외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너무 벌어졌다 그러면 또 국내 주식이 조금 따라잡고,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경제의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초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죠? 초양극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양극화라는 게 뭐냐? 어쩌면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가고 내려갔던 것이 더 내려가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은 좀 끔찍한 미래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게 되면 돈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는데, 안전자산의 특징이라는 것은 수익률은 떨어지고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좋은 거거든요. 달러나 금이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죠.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수직 상승의 수익률이 나타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익률이 둔화됨에도 돈이 쏠리는 현상, 이게 초양극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포트에 담을 필요는 있다.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하나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축. 자, 저축은 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20, 30대 때는 5대5 정도로 가져가도 혹시 내가 투자해서 데미지를 입은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에 4,669였다가 이게 2년도 안 돼서 2002년도에 1,137까지 무려 75%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3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죠. 에이, 근데 그거는 뭐 75%가 빠졌다 그래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냥 붙잡고 버텼으면 다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이 지수가 75%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은 90% 빠진 것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면 1억 는 게 1,000만 원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출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놀랍게도 이 4,600대가 2014년 말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횟수로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입니다. 15년 만에 원금이 회복이 됐는데 그 원금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동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제가 보니까 2.7% 정도 평균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원금이 실질 가치로 회복되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을 포트에 담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저축이나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자산 하나를 담으면 안전자산은 곧 한 3배수 정도가 있어야 어떤 일이 생길 때 제가 좀 방어적으로 버텨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대 1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고를 거는 뭐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연금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익률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간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냥 시스템을 산다. 이런 생각. 아까 제가 그 거주하는 주택 갖고 주택연금도 뭐 사실 뭐 마침 또 2025년도에 3월 달부터 주택연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연금입니다. 이제 이 연금은 뭐 퇴직연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IRP로 추가로 또 더 납입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연금 저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더라도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70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 50대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예. 저도 딱 보니까 야, 그럼 어떻게 이거. 이게 주식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해외 주식 얘기했는데 이제 국내 주식일 수 있는데 뭐 국내 주식도 사실은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해외 주식보다 워낙 사실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양극화가 위험자산이 약간 위험자산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시더라도 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는 정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다음에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거 갑니다. 예. 코인. 저도 요거 맞습니까? 공감. 지금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진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떴던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이게 사실 달러라는 건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5천억 달러가 풀렸고 그 이후에 코로나 극복한다고 재정 지원으로 풀린 돈이 3조 5천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아직 최해수가 되기도 전에 지금 금리가 동결됐거든요.
그럼 이제 8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경 1,600조 원입니다. 1경이라는 게 좀 감이 없으시죠? 만조 원입니다. 만조 원 하고도 1,600조 원의 돈이 달러만큼이 풀렸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게 참 저렇게 그냥 무한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에서 붕괴해서 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딱 뭐 희소성이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긍정적인 미래가 없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노후에 안정된 자산 현금 흐름을 추구해야 되는 분들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라서 굳이 포트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그냥 거슬리네요, 눈에. 명품 테크. 예, 명품 테크. 자, 이게 뭐 그래서- 롤렉스 같은 거 사가지고 예, 되팔고 이런 근데 거 이거는 명품 테크라기보다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면죄부이자 그냥 핑계입니다. 아니 근데 오르기도 오르던데. 오르기도 오르죠. 네, 네. 오르기도 오르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 오픈런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사서 다시 리세일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뭐 그래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먹으면 롤렉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뭔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집착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요거를 고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딱 눈에 띄는 게 요게 또 약간 좀 제가 눈에 이거 띄는데 모르고 뛰어들면 안 돼요. 자, 경매.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되게 작은데 플랜카드에 서울대 연고대 합격 100명 이렇게 딱 붙여놨어. 저기에 우리 애를 보내면은 진짜 스카이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거의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조그맣지만 무슨 얘기냐? 판타지라는 거죠. 경매를 통한 성공의 그 무용담들은 실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주택, 뭐 상가를 경매해서 뭐 분양받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주택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주택을 통해서 법원에 계속 가면서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는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과장된 판타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제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친목계. 친목. 예, 요거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에 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왜 그러지?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겠는 거예요. 친목계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돈 모았다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자라는 친목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금융 상품으로서의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노후에 리스크를 부담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개가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줄 알아?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온다는 이유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요거는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0대에 투자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제 전반적인 얘기하고 50대 특히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는 팁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